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네, 우리 경제가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힘들었던 업종 대부분이 정유년인 올해도 고전을 면키 힘들 것이란 부정적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새해 업종별 기상도를 남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도 국내 주요 조선소 도크에는 먹구름이 잔뜩 낄 것으로 전망됩니다. 역대 최악인 업황이 개선되지 않는 한 조선업계는 수주 가뭄에 허덕이며 1년 내내 빛을 보기 힘들 수도 있다는 관측입니다. 지난해 태풍이 강타한 해운업종은 올해도 우산이 필요해 보입니다. 청산 절차에 들어간 한진해운은 회생 가능성이 희박하고 글로벌 해운동맹에 정식 승선하지 못한 현대상선은 알짜 노선에서 수익을 내지 못하면 위기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업종은 신흥시장 경기 악화와 국내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내수와 수출 모두 흐림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경기에 민감한 유통업종은 한중 관계 악화라는 악재까지 겹치면서 맑은 날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건설업종도 입주 물량 급증과 금리 요인으로 당분간 따뜻한 볕이 들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가 상승으로 그동안 중단됐던 중동 지역 플랜트 공사 발주 물량에 한 가닥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이 밖에 철강, 항공, 가전, 의류와 섬유, 식음료 등도 흐림 업종으로 분류됩니다. 그나마 정유업종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호실적을 이어가며 맑은 하늘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유국의 감사 나비로 국제유가가 회복하는 것도 청신호로 해석됩니다. 산업계는 흐림 일색인 올해 업종별 예보가 어긋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남현호입니다. 지난해 국내 자동차 업계의 판매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세계 5위 현대자동차 그룹이 2년 내리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는 겁니다. 반면 르노, 삼성과 쌍용 두 회사는 신제품으로 역대 2위 실적을 내는 불황 속 호황을 누렸습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글로벌 자동차 업계 5위 현대차 그룹의 지난해는 악몽이었습니다. 판매량이 2년 연속 목표 미달이었습니다. 또 3년 만에 800만 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10월에는 내수 점유율 60%가 무너지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회사가 찌푸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중형차 SM6, SUV QM6를 내놓은 르노, 삼성은 급증한 내수를 포함해 총 25만여 대를 팔았고 쌍용도 티볼리의 호조로 7% 이상 증가한 15만여 대를 팔았습니다. 모두 역대 2위 실적입니다. 수출 부진으로 전체 판매가 4% 줄어든 한국 GM도 내수는 역대 최대인 18만여 대를 기록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대대적 반격에 나설 계획입니다. 올해 출시되는 다양한 신제품과 상품성 강화 모델을 적극 활용하여 침체된 시장을 공략해야 합니다. 제네시스 G70, 소형 SUV 등 신차 10종을 앞세워 일본, 독일 업체, 국내 경쟁사들과 국내외 시장에서 일전을 벌여 작년보다 5%가량 늘어난 사상 최대 825만 대를 판다는 목표입니다. 또 르노, 삼성은 새 소형차, 쌍용은 대형 SUV, 한국 GM은 준중형 크루즈 신차를 내놓고 어렵게 빼앗은 시장 수성에 나섭니다. 하지만 올해 세계 자동차 시장은 2% 성장에 그치고 내수는 작년 180만 대에서 176만 대로 2년 내리 역성장이 예상됩니다. 힘든 시장 여건이 자동차 업체들의 목표 달성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연합뉴스TV 김종수입니다.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경제적 보복이 거세지면서 국내 기업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년 중국에서 비롯되는 미세먼지와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유발하는 막대한 비용까지 합하면 중국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더욱 커집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중국이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성 짙은 행보로 한국 경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새해 첫날부터 한국으로 가는 전세기 운항을 불허하더니 결정을 번복하면서까지 국내산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들을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모조리 탈락시켰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대응책은커녕 아직 중국의 의중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 답답하긴 합니다. 비관시장 벽으로 의심되는 것들이 몇 번 있었고 중국과의 관계를 진위를 좀 더 파악을 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피해는 최대 무역국 중국과 밀접하게 관련된 국내 기업들의 몫으로 고스란히 돌아갔습니다. 새해 첫날부터 배터리 보복의 된서리를 맞은 LG화학과 삼성 SDI는 고전을 면치 못했고 아모레퍼시픽의 주가도 5%가량 급락했습니다. 중국에서 온 또 다른 불청객,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한 경제적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AI 확산으로 생산 감소를 겪고 있는 농가는 물론 제빵 외식업체 등까지 연쇄 피해를 입으면서 추정되는 피해액만 최대 1조 4천억 원입니다. 여기에 연간 11조 원의 비용을 유발하고 있는 미세먼지까지 더하면 최근 한국 경제가 맞닥뜨린 중국발 악재는 모두 3가지나 됩니다. 한국이 안고 있는 경제적 부담이 묘하게 모두 중국과 엮이면서 앞으로 중국과의 경제셈법이 더욱 복잡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정주입니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1%당 늘어나는 일자리 규모가 5년 만에 절반가량으로 뚝 떨어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로 2.6%를 제시했고 일자리 증가 규모는 26만 명 내외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 성장률 1%당 취업자 증가 규모는 10만 명 정도로 분석됐습니다. 이는 5년 전인 2012년 우리 경제가 2.3% 성장하는 데 그쳤지만 일자리는 무려 43만 7천 개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입니다. 앞으로 저축은행들은 신용도나 상환 능력이 충분한 고객에게 무조건 고금리로 대출을 하기 어렵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들의 자의적 대출금리 산정을 막기 위한 금리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1분기 내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금감원의 가계 신용대출 상위 14개 저축은행의 점검 결과 일부는 대출 업무 관련 인건비나 부도 손실률을 멋대로 추정해 터무니없는 고금리를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감원은 또 저축은행이 대출금 지급 전 고객의 다른 금융사 대출 규모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국내 증시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손실을 입는 경우가 많아서 이른바 봉 취급을 받기도 합니다. 정보의 부족과 함께 투기 세력의 불공정 거래 행위 때문인데 정유년 새해에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더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카운트다운과 함께 정유년 새해 첫 증시가 개장했습니다. 올해 국내 증시는 세계 경제 회복세에 힘입어 상승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샀다 하면 손실을 입다 보니 8년째 국내 증시에서 이탈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개인 투자자들은 한미약품의 호재 공시를 믿고 샀다가 50%가 넘는 손실을 보는 등 순매수 상위 20개 종목에서 평균 마이너스 33%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기관 투자자는 15.69%로 상대적으로 짭짤한 수익을 올렸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정보 부족도 문제지만 믿을 수 없는 증권사 리서치와 상장사 공시, 정치 테마주 투기 세력 등이 문제점으로 꼽힙니다. 금융당국은 증권사 리서치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개선하는 한편 시장 질서를 교란한 세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투기 세력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시장 질서 확립 TF를 중심으로 정밀하게 감시하고 일벌백계로 처벌할 것입니다. 개인 투자자들도 소문을 듣고 묻지마 투자에 나서기보다는 객관적인 분석 능력을 길러야 불필요한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올해 전 세계 모바일 결제 시장 규모가 지난해보다 26% 성장할 것이라고 시장 조사기관 트렌드포스가 전망했습니다. 트렌드포스는 보고서에서 지난해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저마다 모바일 결제 생태계 구축에 나서면서 관련 시장이 급성장했다며 결제 방식이 혁신되고 다양해지면서 새로운 수요와 기회가 나타났다고 평가했습니다. 트렌드포스는 이어 구글이 최근 전자지갑 플랫폼인 안드로이드 페이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며 올해는 모바일 결제 서비스와 더불어 관련 보안 솔루션도 크게 발전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정부가 미래 노벨상 수상을 꿈꾸는 젊은 연구자들을 키우기 위해서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과학과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에 총 4조 원을 들여서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전략입니다. 한지희 기자입니다.
오스미 요시노리 일본 도쿄 공업대학 명예교수는 약 40년에 걸친 자가포식 세포 연구 끝에 지난해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했습니다. 30대 젊은 나이부터 꾸준히 공들인 기초과학 연구가 빛을 발한 겁니다. 이처럼 미래 노벨상 수상자가 될 30대 연구자 육성을 위해 정부가 뒤늦게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올해 연구개발 사업 전체 예산 6조 7,730억 원 가운데 4조 1,000억 원가량을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분야 연구에 쏟기로 했습니다. 먼저 창의적인 연구 풍토를 만들기 위해 과학기술 기초연구 지원 예산을 작년보다 1,200억 원 늘린 8,866억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또 연구비 수혜를 받지 못한 39세 미만 연구자를 대상으로 연간 3천만 원의 연구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첫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연구 경험보다는 독창성을 기준으로 소속 대학이 어디든 상관없이 연구 의지만 평가하겠다는 겁니다. 현재 14개인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도 올해 20개로 늘릴 예정입니다. 아울러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의 성장 동력이 될 기술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한지입니다. 공공기관 정규직의 1인당 평균 연봉이 사상 처음으로 7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공개한 보고서를 보면 2015년 말 기준 119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정규직 1인당 평균 연봉은 7천만 4천 원이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2014년 평균보다 4.9% 오른 것으로 2012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입니다. 공공기관별로 보면 박사급 인력이 많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9,700여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력거래소, 무역보험공사가 뒤를 이었습니다. 유령 회사를 통해 법인 통장을 만든 뒤 이를 대포 통장으로 범죄 조직에 팔아넘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1년 동안 무려 160개 회사가 만들어졌는데 법무사 사무원들이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인천 송도의 한 오피스텔. 바닥에 각종 서류와 통장이 가득합니다. 한쪽에는 도장 수십 개가 담긴 플라스틱 통이 쓰러져 있습니다. 모두 대포 통장을 만드는 데 사용된 서류와 도장입니다. 경찰이 유령회사 명의로 대포 통장을 만들어 유통한 혐의로 35살 배모 씨 등 70여 명을 붙잡았습니다. 배 씨 등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법인 160여 개를 세운 뒤 법인당 4개씩 480여 개의 통장을 개설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통장은 도장과 보안카드 등과 묶어 200만 원에 판매됐습니다. 주 고객은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로 지난 2015년 7월부터 1년여 동안 10억여 원을 챙겼습니다. 이들은 법인 설립에 사용되는 명의를 모집하는 팀과 법인 설립팀, 계좌 개설팀 등으로 나눠 조직적으로 활동했습니다. 특히 1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100개가 넘는 유령 법인 설립 과정에 법무사 사무원들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들에게 대포 통장을 구매한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사회적인 이슈를 데이터로 알아보는 데이터 뉴스 시간입니다. 강설희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데이터 뉴스 시간입니다. 올 한 해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소식 전해드린 적 있습니다. 1,300조라는 사상 최대의 빚으로 인해서 경제 재앙이 오는 건 아니냐는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한국의 가계부채가 얼마나 위험한지 데이터를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막연하게 가계부채 때문에 큰일이 났다. 미리 겁먹기보다는 제대로 알고 대처를 하는 게 중요하겠죠. 실제로 정부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위험하기는 하지만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가계부채에 대한 객관적 분석 자료가 있으면 이해하기가 더 쉬울 것 같은데요. 네, 최근에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따끈따끈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2016년 12월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인데요. 이 보고서에서 몇 가지 가계부채 위험 요소를 꼽았습니다. 먼저 취약계층 대출 규모 78조를 지적했습니다. 가계부채 취약계층은 3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이른바 다중채무자입니다. 소득 하위 30%의 저소득자 혹은 신용등급이 7에서 10등급으로 낮은 저신용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 건데요. 이들은 신용이 낮은 만큼 은행권보다 금리가 높은 비은행권의 고금리 상품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신용자의 17.3%가 여기에 해당됐습니다. 네, 저신용자, 저소득자는 아무래도 불경기에 소득이 불안정해지고 또 금리가 오르면 빚을 갚기가 더 어려워질 텐데요. 이런 위험 금액이 78조라니까 정말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럼 또 다른 가계부채 위험 요소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나라 가계부채 위험 요소 두 번째, 바로 자영업자 대출의 증가입니다. 2016년 3분기 기준으로 자영업자 대출은 464조가 넘었는데요. 매우 빠르게 늘고 있다는 것도 문제라고 합니다. 업종별로는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자영업자의 대출 비중이 가장 컸는데요. 이것 또한 문제라고 합니다. 올해 오피스텔 등 비거주용 부동산 경기는 공급 과잉, 불경기 등으로 인해서 공실률이 높아지고요. 불황에 빠질 가능성이 있어서 이를 담보로 한 대출이 부실화될 위험이 크다는 겁니다. 네, 취업이 어려워지는 만큼 또 자영업자도 급증했다고 하죠. 그중에서도 빚을 내서 부동산 임대업에 뛰어든 분들이 많았다는 얘기인데요. 지난해 부동산 대출 규모 자체도 또 늘어났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통계청과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6년 가계금융 복지조사에 따르면요. 거주주택 마련이나 거주주택 이외 부동산 마련을 위해 돈을 빌렸다는 비율이 전년보다 5.1%가 늘어서 59.1%로 조사가 됐습니다. 지난해 사상 최저금리에 정부의 대출 규제 완화로 빚을 내서 부동산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인데요. 올해 금리가 올라가고 불경기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높은 대출 이자를 견디지 못한 매물이 쏟아져서 전체 부동산 시장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 최악의 상황은 일어나지 않기를 정말 바라야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위험 요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가계부채가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건데 어떤 근거가 있기 때문일까요? 네, 정부와 한국은행은 가계부채가 크게 늘어나긴 했지만 채무 상환 능력이 있는 고소득 가구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가계대출을 소득 수준으로 분류했을 때 저소득층은 11.1%, 중소득층은 24.6%, 그리고 고소득층은 64.3%로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소득 계층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다는 거죠. 네,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올해 경제 상황이 녹록치 않을 거라는 예상이 우세하다 보니까 안심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럼 전문가들은 이 가계부채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네, 한국은행이 국내 금융 전문가 78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금융의 리스크요인 1위로 여전히 가계부채 문제를 꼽았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또 취약업종 기업 구조조정, 저성장, 저물가 고착화 등 중대한 위험 요인 중 1위가 여전히 가계부채 문제였는데요. 국제통화기금도 한국의 가계부채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대출 규제를 해야 한다고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관련 데이터를 살펴보니까요. 지난해 주택 경기를 살리느라 대출을 장려했던 게 현재의 위기를 키운 셈인데요.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경제학의 격언이 있습니다. 현재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임시 방편이 아니라 멀리 내다보는 해법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데이터 뉴스 강설희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